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영상의 보처왕입니다. 1990년대 북한이 핵무장을 추진하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위협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에이 설마 핵무장 하겠어 라는 마인드로 살아왔어요. 왜냐하면은 북한은 1990년대에 막 300만 명씩 굶어 죽을 정도로 엄청 못 먹고 못 살던 때였거든. 그래서 설마 저 와중에 핵을 개발하겠어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핵을 개발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돼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러나 2023년 현재 우리는 최소 50기 이상의 핵탄두로 무장한 북한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대체 왜 300만 명이나 굶어 죽어가면서 핵탄두를 만들었을까? 저 새끼들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영상은 반공정신에 입각해가지고 만든 영상이 아니라 세계사적 관점에서 왜 북한이 핵무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분석해보는 영상이라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북핵의 목적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생존용 핵입니다. 무엇의 생존을 위한 핵인가? 북한 인민? 아닙니다. 북한이라는 국가 그 자체? 아닙니다. 바로 그 북한이 백두혈통이라고 주장하는 그 김씨 왕조의 생존을 위한 정권 생존용 핵인 거죠. 그럼 대체 왜 이런 망한 애물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현재까지 골아프게 만드는 건가? 사실 북한이 소련과 중국에 밀착되어 있던 1970년대까지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남한보다 당연히 앞서 있었고 군사적으로도 압도적으로 월등했으니까 실제로 북한은 전쟁이 나면은 남한을 충분히 압도하고 적화 통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두려운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중소 결렬을 보면서 중국이나 소련이 항상 우리를 미국에게서 지켜줄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쓴 거고요. 문제는 그 미국이 남한에 주둔한 채로 수백 발의 전술핵 탄두를 북한한테 겨누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 주한미군은 수백 발의 전술핵 탄두를 한국에 배치시킨 상황이었어요. 물론 이것은 북한이 만약에 선제 남침을 해올 경우에 방어용으로 쓸 혹은 세계대전급의 전면 핵전쟁이 터지면은 쓸 핵이었죠. 근데 어찌되었든 북한으로서는 코앞에서 수백 발의 핵무기를 겨누고 있는 주한미군이 유일한 적화 통일의 걸림돌이자 유사시 자신들한테 핵샤워를 시켜줄 적대 세력이었다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에 시달렸고요. 지금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춘 한국이 북한한테 벌벌 떠는 이유가 결국은 이 핵 때문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남북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북한도 핵무장을 한번 시도해보려고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을 해왔어요. 근데 사실 북한은 그거 말고도 이상한 짓거리 하느라 돈을 많이 쓰는 나라였거든. 그래서 사실은 열성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진 못했어요. 그리고 소련도 북한의 핵무장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 그래서 이 사업은 급물살을 타진 못했습니다. 게다가 원자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오지 못한 원인 중 하나가 일단 북한은 수력발전소도 있었고 중국이나 소련으로부터 에너지를 값싸게 수입해가지고 쓰는 나라였거든. 값싸게 수입이라고 해서 사실 표현이 애매한데요. 사실 이건 삥 뜯어오는 거였거든. 소련이나 중국이 북한한테 친구비 주는 거였어요. 소련이나 중국은 그 대가로 북한제 석탄이나 갈탄 혹은 북한제 공산품들을 사주는 식이었죠. 근데 이거는 사실 북한제 공산품을 예로 들자면은 정말 중국제가 선녀로 보일 정도로 쓰레기인 경우가 많았어요. 고장은 뭐 툭하면 나는 거고 AS는 당연히 안 되고. 그래서 당시 공산권 국가들 사이에서조차도 북한제 물건 하면은 못 써먹을 물건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진짜 쓰레기랑 물물교환 해준 거예요. 이건 완전 지원이죠, 지원. 그러면서 북한의 경제가 지탱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에너지랑 식량을 싸게 소련과 중국에서 삥 뜯어오는 게 소련한테는 무조건 손해는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 북한한테서 이런 명분을 가져올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석유랑 가스를 주잖아. 근데 원자로가 니네 왜 필요해? 이런 명분을 소련이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북한은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우라늄을 원심분리기로 농축하는 기술을 점점 연마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동시기에 남한이 더 발등에 불 떨어진 상태였어요. 한국이 아무리 경제개발을 시작했다고 해도 초창기고 북한보다는 당연히 경제력과 군사력이 열세였죠. 이 상황에서 박정희와 미국의 관계는 그렇게 좋은 관계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거기다가 1960년대 후반부터 북한이 박정희 정권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었거든. 무력 도발하면서. 근데 마침 한국은 북한보다 핵개발을 위한 인프라가 잘 깔려있던 나라였어요. 우리는 북한보다 태생적으로 전기가 없고 에너지가 없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남북한 딱 분단되자마자 남한은 전력난에 시달렸던 거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1950년대부터 열성적으로 원자로를 들여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베이스는 잘 깔려 있었거든요. 이걸 기회로 박정희가 생각한 거죠. 일단 북에 누구든 보내가지고 화해의 제스처를 한번 보내서 상황만 일단 안정시켜보자 해가지고 이유락을 북에 보내가지고 화해 모드를 조성한 다음에 한숨 돌리고 유신 독재 땅 때려가지고 대북 억제용 겸 사실상 정권 생존용 핵을 개발하기 시작했던 거죠. 박정희 유신 정부라는 박정희라는 개인의 카리스마가 없으면은 더 이상 유지되기가 어려운 그런 비정상적인 지금 현재
현재 푸틴 정부와 같은 그런 정권 형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결국은 정권 생존용 핵을 가지고 강대국들과 협상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어떤 원리냐? 내부에서 시끄러워요. 박정희 막 독재 정권 물러나라 하면은 옆 나라가 한번 퍽 치는 거지. 그 옆 나라가 아, 나 왜 때려? 너 죽을래? 하고 나서면은 우리 핵 쏘고 다 죽을 거예요. 한번 해주는 거야. 그럼 옆 나라도 저 새끼 저거 이러면서 못 건든단 말이지. 왜냐면 진짜 미친 척하고 쏴버릴 수도 있으니까 핵을. 그렇게 옆 나라 퍽 쳐가지고 내부의 관심을 외부로 돌렸잖아. 그럼 내부의 준동을 어느 정도 제압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버려요. 푸틴이 그거 하려다가 완전 말아먹은 케이스고. 그래서 미군이 뭐 우리 주한미군 그럼 빼갈게 해도 네 빼가십시오 하면서 이제 배짱 한번 부려볼 수 있고. 그럼 미국도 고민하게 되는 거지. 왜냐면 주한미군 진짜로 빼버리면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대륙에 붙어있는 거점을 상실하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큰 손해거든. 차라리 핵무장한 한국을 잘 달래가지고 어휴 우쭈쭈 해주는 게 낫지. 이런 원리로 정권 생존용 핵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뭐 일부 틀딱들은 그거 핵 만들어가지고 북한으로 밀고 올라가려고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박정희가 말했다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증언도 지금 계속 엇갈리는 중이에요. 누구는 박정희 대통령이 1981년에 핵 만들고 자기가 은퇴하려고 했었다 라는 증언도 나오는 판국에 1984년에 밀고 올라가려고 했었다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고, 아무튼 교차 검증도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박정희가 1979년에 궁정동에서 재규어한테 물려 죽고 이렇게 한국은 핵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북한은 우리가 걷지 않은, 우리가 가지 않은 길로 가기 시작했어요. 1980년대 이전까지는 똑같았습니다. 이후락이랑 미트스핀 한번 돌려주고 주체사상 헌법을 확립해버렸죠. 그리고 김씨 왕조는 자칭 신으로 올라가죠. 나는 신이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문제는 박정희 정부는 재규어 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박정희를 쓱싹해버리면서 우리의 역사는 이상하지만 어쨌든 지금처럼 평화로운 길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재기호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김일성은 의문의 장수를 해버리고 말았죠. 근데 80년대 북한은 쓸데없는 데다 돈을 너무 많이 써. 반대로 동구권은 점점 경제적으로 몰락해갔어요. 지원해주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점점 경제적으로 몰락을 해가요. 신으로 올라선 김씨 왕조가 계속 유지되려면 결국은 박정희와 똑같은 생각을 해버린 거죠. 정권 생존용 핵이 필요하다. 80년대부터 본격적인 핵 개발에 나섭니다. 그러자 소련이 기술진을 철수시키고 이야기했습니다. 핵 만들면 밸브 잠근다. 더 이상 소련한테 오리발 내밀기가 어려워져가지고 NPT에 반강제로 가입해야 됐었어요. 근데 그 해가 지나고 바로 소련이 경제적으로 더욱 몰락을 해갔죠. 더 이상 북한한테 뭔가 핵 개발을 하지 않는 대가로 지원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기 시작했어요. 결국 북한은 우라늄을 농축시키기 시작했고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냉전은 끝났습니다. 공산주의는 몰락했고 소련은 붕괴됐어요. 북한 정권을 유지시켜줄 어떠한 후견도 남지 않게 됩니다. 중국도 이제 막 경제개발 시작했던 때라 가지고 북한을 막 엄청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SF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와중에 핵에 올인한 거죠. 물론 중간에 남한이 북한에게 먼저 핵무장 명분을 주지 않으려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고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를 전부 다 철수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핵을 개발했어요. 핵 개발의 대외 명분이 사라졌음에도 말이죠. 왜? 이것은 북한이라는 나라를 지키려고 만든 핵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시키려는 핵이었으니까. 그 원리는 아까 전에 박정희 부분에서 어떤 원리로 이 정권 생존용 핵이 작동하는지, 어떤 메커니즘인지 설명드렸었죠. 정권을 지탱해줄 어떤 주변국도 없이 이 상황에서 결국 북한이 자신들의 경제적인 능력도 시원치 않은데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은 핵밖에 없었던 거죠. 특히 북한의 김씨 왕조 정권은 일반적인 메커니즘으로 돌아가지 않는 김씨 왕조의 카리스마 하나에 의존하는 비정상적인 정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경제를 쿨하게 포기하고 핵을 선택하는 그런 SF 소설에 나올 법한 일을 감행했던 겁니다. 북한과 우리는 같은 길을 갈 수 있었고 단지 간발의 차로 북한이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 갔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만약에 갔으면은 북한처럼 됐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주변에 친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뭐 우리랑 별 상관도 없는 북한의 정권 생존용 핵을 그냥 냅두면 되지. 왜 우리가 굳이 무장 해제를 시켜야 되는가?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북한 정권이 매우 불안정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이 가지고 있는 핵이 정권 생존용 핵은 맞아요. 그러나 북한 정권 같은 비정상적인 정권들은 국민의 지지도 별로 없잖아. 이런 경우에는 조금의 틈만 생기면은 극도로 불안정한 정국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그런 빈틈이 생겼기 때문에 반정부 세력이 치고 들어올 틈새가 생겼고 결국은 두 나라 전부 다 내전으로 이어졌죠. 다행인 거는 그나마 두 나라 전부 다 핵 보유국이
아니라 가지고 주변 강대국들이 질서 정리라도 한번 해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핵이 있는 막장 정권이라면 영화 강철비에서처럼 북한 정권이 붕괴되거나 혹은 내전 상황에 빠지면은 핵 발사 권한이 완전 오리무중이 되어버리거나 아니면 각기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로 난전을 벌이는 대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미친놈들이 핵 발사 권한을 가지고 그걸 냅다 다른 나라에 쏴버릴 수도 있고요. 사실 이런 급변 사태가 그냥 북한 내부의 문제로 조용히 끝난다고 하면은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내전 상황이다 이러면은 주변국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난민도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될 거고요.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럼 무력 개입을 해가지고 정리를 시도해 볼 수 있느냐? 그것도 좀 애매하거든. 왜냐면은 괜히 들어갔다가 난데없이 핵 한 방 얻어맞을 수도 있어. 그리고 만약에 핵을 가진 어떤 집단이 주변국 한 나라한테 핵을 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벌어진 상황은 핵 맞고 눈깔이 돌아간 그 나라가 당연히 북한한테 보복을 할 거고, 그리고 어차피 엄청난 피해를 본 김에 적극적인 무력 투사를 한반도에 해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영향권 안에 넣으려고 하겠죠. 당연히 이런 행위는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흔드는 행위고 강대국들 간의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중국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크죠. 최악의 경우에는 난데없이 핵 한 방 얻어맞았잖아. 그러면은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긴다고 해도 전후에 피해 복구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국제 질서에서 영향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 영향력을 잃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북한한테만 핵 샤워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상대 강대국 동시에 핵을 발사해주는 연쇄 핵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북한에 어떤 집단이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30발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갖다 갑자기 중국한테 30발 다 쏟아 부었다고 칩시다. 중국 개빡치겠지. 그래서 북한한테 핵 보복을 실시하겠지. 그리고 한반도로 병력을 밀어넣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중국이 이긴다 손 쳐도 이미 엄청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전후 국제 질서에서 파워가 터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어차피 나도 망했으니까 너네도 나랑 같이 죽자 해가지고 한미일 3국에 핵을 나란히 날려줄 수도 있어요. 완전 최악의 사태죠. 이게 진짜 SF 소설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냉전 시대 때는 소련과 미국의 전면 핵전쟁 이후에도 자신들이 헤게모니를 계속 잡고 있기 위해서 상대국의 친구들 혹은 내 친구인지 아닌지 애매한 놈들, 심지어 내 친구한테도 핵을 쏟아붓는 그런 정신나간 전지구적 핵타격 계획도 심심찮게 나오는 판국이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전면적인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가장 먼저 핵을 얻어맞을 나라 한국입니다. 왜냐? 미국의 아시아의 유일한 교두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해구산의 맹점 때문이에요. 현재 가장 가능성 높은 2차 한국전쟁 시나리오를 갖다가 그려보라고 하면은 많이 제기되는 게 북한이 대규모로 도발을 했는데 그게 전쟁으로 확전이 돼가지고 전면전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북한이 핵 빼곤 다 시체인 나라잖아. 그래서 밀릴 게 뻔해요. 그래서 일정 부분 폐색이 짙어지면은 핵 위협을 가할 겁니다. 그리고 그 핵은 가장 먼저 미국이 아닌 한국에 먼저 쏴볼 겁니다. 왜 맨날 김정은이 미국을 먼저 핵 타격하겠다고 호언장담해놓고 정작 전쟁 나면은 한국에 먼저 쏠 가능성이 높냐고요? 왜냐하면은 김정은의 최종적인 목적은 정권의 생존입니다. 미국한테 엿 한 번 거하게 먹여주고 자살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미국에 먼저 쏜다. 그럼 당연히 미국이 보복으로 북한한테 100% 확실하게 핵샤워를 시켜줘가지고 정권의 생존은 고사하고 그냥 문화어는 지옥에서나 듣는 언어로 전락을 하겠죠. 근데 한국을 먼저 타격하면은 북한 정권으로서는 정권의 생존을 기대해볼 만한 일말의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해구산의 맹점 때문이죠. 미국은 한국한테 해구산, 즉 한국이 다른 어떤 나라한테 핵 타격을 당하면은 내가 대신 복수해줄게 라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이에요. 원래대로라면은 북한이 만약에 한국한테 핵을 쏘면은 미국도 당연히 북한한테 핵샤워를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선 고려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북한이 아직 대륙간 탄도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미국은 약속대로 해구산을 작동시켜서 북한에 핵샤워를 해주는 대가로 북한이 보복으로 쏜 대륙간 탄도탄에 의해 가지고 최소 도시 두세 개가 버섯고름 아래 잠들어야 되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물론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들이 MD 회피책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대단하진 않는데요. 어쨌든 미국의 MD 시스템이 무조건 대륙간 탄도탄을 100% 방어해준다 그런 보장은 없기 때문에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국민 수백만 명의 목숨을 판돈으로 벌어야 돼요. 그럼 미국인들과 미국 정치인들은 과연 우리랑 별 상관없는 바다 건너 저 한국의 일 때문에 우리 자국민들 수백만이 판돈으로 걸려야 되는 보복 핵 타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겠죠. 이걸 전문 용어로 비례 억지 전략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랑 싸우면은 당연히 나는 너한테 맞아 죽겠지. 하지만 너도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게 될 거야. 쫄리면 뒤지시든지. 만약에 쫄려서 뒤질 경우에는 핵 위기는 디스컬레이션 되는 대신에 쫄린 쪽이 독박을 써야 됩니다. 건강을 보전하는 대신 지금까지 걸어온 판돈 모두와 친구와 지인들을 전부 다 잃어야 되죠. 엄청난 욕도 먹어야 되고요. 이 전략은 핵전력 약소국인 프랑스가 개발한 전략입니다. 김정은은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이 보복 핵 타격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생존을 위한 최후의 희망사항일 겁니다. 물론 미국이 보복 핵 타격을 안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로 미국이 보복 핵 타격을 포기하고 과거와 같은 고립주의로 회귀하기로 결정한다면 전 세계에는 연쇄적인 재앙이 벌어집니다. 미국의 해구산, 즉 보장되지 않는 미래에 대한 기약 없는 약속으로 이루어진 핵 확산 방지 시스템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해구산의 가치는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NPT 체제는 이 사건으로 끝장납니다.
나게 되는 거죠.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해구산을 절대 불신할 거고 미국의 헤게모니 상실론이 대두될 겁니다. 그리고 반대급부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은 증대되겠죠.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은 커졌고 반대급부로 미국의 영향력은 쪼그라들었으니 그리고 해구산은 비지 조각이 되었으니 미국의 동맹국들 중에서 비핵 국가들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핵무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3세계 국가들도 이들 국가들한테 밀리지 않기 위해서 핵무장을 시도하는 연쇄 핵무장 사태가 벌어지겠죠. 이 경우에는 전 세계가 핵무기 덮밥으로 뒤덮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이 없어져야만 만약에 북한이 급변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깔끔하게 북한 정권에 똥을 치워주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럼 주변국들의 동요와 국제정세 불안도 어느 정도 해소해줄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이미 연쇄적인 핵무장의 신호탄이 북핵의 존재로 인해서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더라도 이미 연쇄 핵무장의 신호탄은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해서 땡겨졌다고 보시면 돼요. 2001년에 9.11 테러 이후에 세계사는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보여준 미국의 모습은 상당히 청개구리 같은 모습이었어요. 어디로 튈지 몰라.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강세가 시작되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국이 굉장히 건재하고 중국의 국력은 아직까지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싸울 만큼의 엄청난 국력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비핵 동맹국들이 독자 핵무장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은 그다지 느끼진 않는 중이에요. 아직까지는. 근데 미국이 점점 전 세계국급의 방위력을 유지시키기 힘들어지는 판국이라 가지고 이들 동맹국들한테 계속해서 미래에도 꾸준한 전쟁 억지력을 갖다가 제공해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보장은 없거든요. 사실 물론 미국은 전 세계국급 작전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전력들이 전 세계로 퍼져 있다는 게 문제예요. 반면 중국은 미국에 1대1 대등하게 맞설 정도로 커지진 않았지만 지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졌고 중국군의 방위력은 서태평양 이북에 집중되어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미국이 근미래에도 동북아시아에서 지금처럼 중국군에 대비 확실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장은 미지수입니다. 그 와중에 강대국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 동북아시아에서 북한의 핵무장 소식이 들려온 거죠. 중국의 위협도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은 우리 한국한테 있어서는 거의 생활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같이 끼고 사는 거야. 따라서 어느 정도 공포의 균형이 필요한데 미국은 근미래에 이런 공포의 균형을 제공해주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주변의 친미 동맹국들이 스스로 자체적인 핵무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유사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힘이 어느 순간에 일시적으로라도 지역적으로 중국에게 우세를 빼앗겨서 서태평양이 불안해진다면 당연히 주변 미국의 동맹국들은 스스로 핵무장을 하겠죠. 중국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은 북한이 스스로 핵무장을 포기해가지고 지역에 대한 안정을 가져다 주지 않는 이상은 이미 동북아시아의 핵 확산은 시간 문제일 뿐 한국과 일본이 근미래에 핵무장하는 것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은 핵 확산 방지 체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겠고 NPT 체제는 또다시 위협을 받게 되겠죠. 종합하자면은 북한이 가진 핵은 정권 생존용 핵이 많지만 이 한반도라는 곳은 강대국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이어가지고 북한이 가진 핵은 심각한 사태든 혹은 덜 심각한 사태든 어떤 식으로든 전 세계 국제 정세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을 반드시 비핵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현재 북한의 핵을 이제 와서 포기시키는 것은 이제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는 게 문제죠. 근데 사람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대체 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불가능에 가까운지. 심지어 국제사회에서는 전 세계 미국 육자회담 당사국 모두가 북한한테 돈도 주고 경제발전도 시켜주고 심지어 2010년대 이후에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정권 생존용이라는 걸 제대로 알게 돼가지고 체제 보장까지 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중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을 놓을 생각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솔직히 제가 막 김정은이라고 해도 저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외교적인 불신 때문입니다. 인류는 이제까지의 역사에서 각 나라와 나라 간의 협정으로 맺어진 신뢰관계가 각 나라의 지도자의 변덕에 의해서 얼마나 쉽게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잘 실감해 왔어요. 심지어 동맹국들 간의 관계도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헌신짝처럼 내버릴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우리는 과거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1938년 미넨늑약이 대표적이죠. 1938년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덴란트가 자기네 땅이라고 빠락빠락 억지 부리면서 달라고 땡떼를 부렸습니다. 여기를 주지 않으면 전면 침공하겠다고 협박을 했죠. 당시 주데덴란트는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제 그리고 정치의 중심지라 가지고 여기를 체코슬로바키아가 뺏긴다면 그대로 나라가 망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체코가 만약에 히틀러한테 침공을 당하면 체코의 동맹국이었던 프랑스가 당연히 의무적으로 참전을 해가지고 체코와 같이 히틀러에 맞서야겠죠. 그리고 프랑스의 동맹국이었던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프랑스랑 영국은 전쟁을 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의로운 전쟁을 하기보다는 친구를 적에게 팔아먹는 불명예스러운 평화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은 주권국인 체코슬로바키아의 의견은 깡그리 다 무시하고 이런 협정을 맺었어요. 히틀러가
서방과 주세들란트를 가지고 대신에 더 이상의 영토 요구는 하지 않기로, 그리고 전쟁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해버린 거죠. 이게 바로 미넨늑약입니다. 경제와 정치의 중심지를 잃어버린 체코는 당연히 나라가 망해버렸죠. 그리고 나치 독일의 식민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는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불명예스러운 평화는 1년밖에 채 가지 않았습니다. 독일 경제가 붕괴 직전에 직면하니까 히틀러는 더 이상 정권 연장을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쳐가지고 영토를 빼앗고 내부의 관심을 외부로 돌려서 추가적으로 정권 연장을 하기로 하죠. 어차피 다른 나라를 쳐도 영국과 프랑스는 쫄아가지고 미넨늑약 때처럼 동맹국들을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서서였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러했었고, 그리고 인류사에서 역대급 비극이 시작되었죠. 자, 핵을 만든 김정은, 김정일 이런 애들은 그나마 북한에서 좀 배웠다는 애들이에요. 근데 과거 미넨늑약을 통해서 충분히 아무리 동맹국이더라도 지도자들의 이기심에 의해 가지고 협정이나 동맹이 얼마나 쉽게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지 당연히 알고 있지 않겠어요? 물론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에이, 그거는 80년도 더 된 얘기고 요즘은 안 그러지.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2014년 북한이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되는 사건이 하나 터졌죠. 바로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 러시아가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크림반도를 꿀꺽해버린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북한의 핵에 영향을 미쳤냐고요?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우크라이나가 독립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라는 곳은 소련 시절에 군사적인 요충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키예프 군구, 오데사 군구, 자카르파티아 군구 이렇게 해가지고 총 80만 대군이 모였던 곳입니다. 거기다가 4,000발의 핵탄두까지 있었던 곳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독립하자마자 이것들을 다 줍줍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이제 막 독립한 나라라 가지고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당연히 운영할 수가 없겠지. 이걸 간파한 미국이랑 러시아가 접근해가지고 핵무기를 포기하면은 경제 발전도 시켜주고 체제 보장도 해주겠다고 꼬드기기 시작해요. 결국 이 꼬드김에 넘어간 우크라이나는 부다페스트 각서라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미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고 체제를 보장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경제 개발도 약속해줬죠. 근데 러시아는 부다페스트 각서가 써지자마자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경제 개발을 해주기로 해서 여기다가 돈을 줘야 되는데 러시아가 당시 돈도 없고 그래서 그냥 배째라고 한 거죠. 근데 2014년 러시아가 이 부다페스트 각서를 완전히 깨부시고 크림반도를 침공했던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한테 약속을 지키라면서 군사적인 지원을 요청했어요. 그러나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에 경제 제재만을 걸어줄 뿐이었습니다. 미국 역시 과거 미넨늑약 때 영국과 프랑스가 그러했던 것처럼 정의로운 전쟁을 하기보다는 불명예스러운 평화를 이룩하고자 했던 거죠. 러시아는 크림반도 침공 당시에 서방이 군사적인 대응을 안 하는 걸 보고 부다페스트 각서가 휴지 조각이 되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러시아는 코로나와 저유가로 인해서 경제가 붕괴 직전에 직면했습니다. 푸틴은 더 이상 정권 연장이 어려운 지경이었죠. 그래서 푸틴은 내부의 관심을 외부로 돌려가지고 정권을 추가적으로 연장하기로 합니다. 그 대상으로 선택된 게 바로 우크라이나였죠. 어차피 부다페스트 각서는 휴지 조각이 되었으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더라도 서방이 군사적인 개입을 안 할 게 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별 군사작전의 진행을 명령한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전면 침공당하자 서방은 예상대로 군사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접적으로 지원만 해줄 뿐이었죠. 자, 지금 이렇게 상황이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서방 각국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북한한테도 하고 있어요. 핵 포기하면은 경제 개발시켜주고 체제 보장해줄게. 지금 같은 조건을 수락했던 우크라이나가 어떤 꼴을 당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김정은이 수락할 리가 없죠. 이제 김정은한테 핵 포기를 한다는 거는 신체 포기 각서에 서명한다는 거랑 똑같은 의미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김정은이면은 핵 포기하실 건가요?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국제사회가 참 너무하게 돌아가가지고 우리나라가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북한은 남한보다 훨씬 재래식 전력도 좋고 100만 대군도 보유하고 있는데 당연히 정권을 지킬 능력은 충분한 거 아니야? 여기서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 100만 대군? 이거 이제 별 의미 없습니다. 북한이 지금 현재 재래식 전력으로는 정상적인 전쟁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또 북한이 열병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종북분들이나 뭐 극우분들은 또 북한의 뭐 엄청난 군사력이니 뭐니 하면서 호들갑을 떠시더라고요. 뭐 북한이 신형 소총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군 다 죽었다느니 무슨 뭐 북한이 무슨 무인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다 죽었다느니 그런 얘기를 해대요. 자, 그럼 지금까지의 북한의 열병식들을 한번 봅시다. 과거 90년대, 2000년대랑 달리 요즘은 가면 갈수록 핵무력 완성이니 뭐니 하면서 재래식 장비보다는 미사일 이런 비대칭 전략들을 많이 보여주기 시작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 북한의 재래식 전략은 완전 노답이라 가지고 주변국으로부터 자신의 체제를 보장하기 위해서
위해서는 이런 강력한 한방, 즉 핵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다시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걸 뭐 대량 양산해가지고 한미연합군을 방어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노출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걔는 참고로 그럴 돈도 없어요. 참고로 경제력 없는 국방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 이걸 왜 보여주느냐? 바로 팔아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외국 귀빈들, 저번에 러시아에서도 국방장관 북한에 왔었는데 그때 북한의 신형 재래식 무기들 영상을 대거 공개했죠. 이런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북한의 재래식 전력 상황은 어떻느냐? 남측 능력을 사실상 상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북한군의 초기 작전 계획을 보죠. 북한이 가진 엄청나게 많은 포병 장비들을 이용해가지고 한국군을 초기에 완전히 조져놓고 나서 시작을 한다는 건데요. 자, 일단 포탄을 보급해줄 트럭도 부족하고 설사 트럭들이 멀쩡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간부들이 사설 버스로 굴린다는 거는 이미 2014년에 북한 기밀문서 대규모 유출 사건 때 밝혀졌었죠. 뭐 인력으로 포탄을 어찌저찌 날았다고 칩시다. 근데 포탄의 관리 상태가 엉망이에요. 유지 보수도 제대로 안 됩니다. 게다가 신규 생산 포탄들마저도 품질 보장이 안 되고 있어요. 당연히 불발탄 비율이 높겠죠. 명중률은 조종방사포나 지대지 미사일들 빼면은 사실 지들도 어디 떨어질지 모르는 수준이에요. 대표적인 예시가 연평도 포격 사건이잖아요. 고작 4명을 사살했습니다. 그냥 이쯤 되면 그냥 아무나 맞아라 하고 나서 쏟아붓는 수준이에요. 뭐 신형 자주포인 주체 107년식 자주포가 글로나스 연동까지 가능해가지고 어느 정도 명중률은 확보를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체 107년식 자주포는 소수일 뿐이에요. 이마저도 관측 수단이 부실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쏜 포탄이 어디에 맞았는지, 잘못 맞았으면 어떻게 사격 지원을 수정해서 다시 쏴야 되는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연평도 포격 사건 때 한국군의 포격은 집탄율이 상당했어요. 그러나 이 관측 수단이 부실해가지고 전과 판정이나 사격 지원 수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작 북한군 포대에 큰 피해를 주진 못했습니다. 아니 한국군도 이럴진데 북한군은 뭐 당연히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뭐 천운이 따라가지고 어떻게 전쟁 초기에 초반 기습 포격이 성공했다고 칩시다. 자, 그럼 그 순간부터 전쟁 첫날에 약 수십조 원어치의 한미연합군이 가진 포탄, 미사일 이런 것들이 휴전선 이북으로 넘어갑니다. 이후에는 북한군이 개전 첫날만큼의 대규모 포격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왜냐면 뭐 지휘소건 뭐건 많은 수가 쓸려 나갔을 거니까요. 자, 뭐 포격까지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북한군이 한국군의 전방사단들을 뚫고 서울 그리고 부산까지 진격한다는 것이 작전 계획입니다. 근데 이거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북한군 전차들이 성능이 안 좋은 거는 둘째 치고서도 보급이 안 되잖아. 여러분 궤도 혹시 한 짝 들어보셨어요? 이거 굉장히 무겁거든요. 근데 이 전시에 이런 기갑 장비들의 부품들은 소모품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시시때때로 나가는 물건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무거운 부품들을 보급을 해줘야 돼요. 기갑 부대들을 어느 정도 보조해서 따라다니면서 말이죠. 근데 트럭이 부족하다며 뭘로 보급할 거야? 차를 증발한다고? 참고로 북한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인 평양조차도 낮에 도로들 보면은 한산해요. 이렇게 차도 별로 없는 나라가? 그래서 기갑 부대는 진격을 할 시에 부품들을 어떻게 보급을 해줘야 될지, 또 피격당한 전차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군환해가지고 수리를 해야 될지, 이런 대책들이 다 서 있어야 돼요. 게다가 전시에는 평시 때랑은 달리 험지 기동도 잦고 전투도 잦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이 고장이 나요. 그리고 뭐 밥이랑 물은 대충 뭐 이마트 털어가지고 먹는다 치자. 기름은, 탄약은 북한군 스스로도 지금 지들 보급이 노답이니까 보급을 현지에서 조달한다는 정신나간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예요. 아니 보급을 현지에서 조달하는 게 어떻게 21세기 현대 군대한테 정식 작전 계획이 될 수가 있냐고요. 무려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할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무다고치레냐가 이렇게 박수 쳐주겠네요. 아무리 한국의 휴게소에 호두과자랑 소떡소떡이 맛있다지만 이건 아니지. 현대전에서는 보급이 안 되면은 전쟁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요. 기름은 어떻게 구할까요? 참고로 전차는 길바닥에 기름을 갖다 부으면서 이동한다고 얘기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기름을 많이 먹는 물건입니다. 기름통이 작다고 소문난 러시아제 전차들도 한 번 만땅 주유하면 900리터씩 먹어요. 게다가 전시에는 전투까지 하다 보니까 유류 소모가 더 극심합니다. 뭐 전차의 항속거리가 300km가 넘으니까 대구까지도 충분히 진격할 수 있다? 뭐 북한군 전차들이 한국의 하이패스까지 결제를 해놓으셨나 보죠. 과연 중간에 많은 한미연합군 전력들이 아이고 우리 고속도로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대가리 받고 나서 넙죽 절하고 있을까요? 북한 해군이나 공군은 이제 평가 자체의 의미가 없습니다. 뭐 반잠 수정, 잠 수정 이런 것들이 제일 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항공모함 같은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대잠 전력이나 확충하세요. 뭐 북한이 가진 20만 특수부대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특수부대는 양성하는데 시간과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당연하죠. 일반 정규군이 못하는 임무, 즉 특수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부대니까요. 그럼 저 숫자는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겠죠. 딱 정해서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돈이 없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재래식 전력들을 대체해가지고 뭔가를 도입하거나 생산하거나 그러지를 못했어요. 특히 90년대 들어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T-3476 이거 1943년에 만들었던 전차거든요. 이거 아직도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무려 연식으로 따지자면 80년이나 됐어요. 근데 재래식 전력이 90년대 들어서 떡나가다 보니까 이거를 숫자로라도 어떻게 메꿔보려고 사람들은 엄청나게 추가 징집을 했습니다. 군입대 기준을 엄청 낮췄고요. 여성도 징집했고요. 군복무 기간을 왕창 늘렸죠. 이렇게 숫자는 늘려놨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중장비 줄 수 있어요? 기갑 장비 줄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이런 박물관 전차들 끌고 와가지고 준다고 해도 부족해요. 그럼 얘네들은 정작 소총만 들고 있는 알보병 부대들이라는 건데 그냥 알보병 부대라고 해외에 공표를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겠어요. 쟤네 봐봐 알보병 가지고 남한군을 막겠대. 그래서 특수부대라고 공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특수부대고 특수부대 코스프레하는 애들이에요. 이거는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답이 나옵니다. 90년대에서 지금 2010년대 오면서 북한의 특수전 병력은 수치상으로 무려 2배 이상 뻥튀기가 되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북한의 국방비가 혁명적으로 늘어났나요? 아니면 대규모 특수부대 양성 프로그램들이 쭉 진행이 됐나요? 특수부대의 투입 수단도 늘어났나요? 아니잖아요. 답은 뻔한 거예요. 그래서 저 20만 병력 중에서 진짜 진정한 의미의 특수부대가 몇이나 될 것 같으세요? 게다가 특수부대의 투입 수단도 뭐 반잠수정, 잠수정, 이제는 구식이 돼버린 안둘기 이런 것들이 전부라 가지고 전시에 실제로 20만 중에서 남한으로 투입이 가능한 거는 그 중에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중간에 한미연합군한테 잘려먹힐 거 생각하면은 저 중에서 과연 얼마나 한 번에 투입이 가능한지 미지수예요. 게다가 특수부대는 살아서 생활하는 것까지가 임무의 완성입니다. 근데 임무가 설사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퇴출 수단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서 생활할 거야? 이 점에서 북한이 말하는 특수부대라는 것은 사실 특수부대가 아니라 일종의 일회용 자폭병기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편하십니다. 뭐 열병식에서 이들이 들고 온 장비들을 보고 나서 일부 딱티쿨 밀덕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북한군의 개인화기가 저렇게 좋아? 우리 이제 남한군은 망했어. 근데 이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북한제 개인화기 그리고 개인 장구들을 보면요, 죄다 중국제 레플리카 내지는 그거 갖다가 데드카피한 굉장히 저열한 그런 물건들에 불과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군사력을 가늠할 때 가장 많이 속는 게 열병식 때문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돈 없는 나라가 열병식에서 뭔가 있어 보이려면은 가장 가성비가 좋고 싸게 먹히면서 가장 좋은 게 바로 개인 장구류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최신 전차 한 대 가격이 아무리 싸도 20억이 넘어가요. 근데 북한군 특수부대가 지금 입고 있는 복장들을 보면요, 그게 설사 뭐 미국제 오리지널 장비라고 해도 20억이면은 특수부대 몇 개 팀이 입을 만한 장비들이 나와요. 그리고 더 절망적인 거는 실제로 저런 삐까번쩍한 장구류들이 실제로 대량 배치가 되었는지 이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열병식용으로 몇 세트 사놓고 나서 지속적으로 돌려쓴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따라서 북한은 전쟁 수행 능력을 굉장히 많이 잃은 상황이라 가지고 정권 유지를 할 때 재래식 전력만으로는 한미연합군에 대항해서 전쟁 억지력을 발휘할 수가 없으니까 핵을 못 놓고 있는 겁니다. 북한군이 이렇게 굉장히 곱창 같은 현실인데 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군사력을 증강시켜야 될까? 심지어는 여기에 대해서 군축을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우리가 국방력을 지속해서 키우는 이유는 북한의 대규모 포격 도발과 혹은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들을 조기에 제압을 하고 좀 더 한국 군과 그리고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곤충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이랑 동등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면은 북한이 만약에 도발을 했을 때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하질 못해가지고 도발 원점들을 빠르게 조기에 제압을 못했으니까 당연히 포탄도 더 많이 날라올 거고, 당연히 여러분의 친구, 가족, 지인, 연인, 연인은 없나? 여튼 시민들이 더 많이 죽어나간 다음에서야 상황이 끝날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위협이 되는 나라, 바로 중국에 대비해가지고도 군사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리즈부터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